정책론이죠. 47쪽입니다. 맞나요? 정책론. 지난주에 우리 이제 수요 공급에서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리고 탄력성, 그리고 시장론, 경기 변동론까지 했죠. 오늘 이제 정책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습을 좀 하자면, 지난주에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죠. 균형의 결정과 이동. 자, 요거 하고요. 여기서 이제 수요 증가 또는 공급 증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느냐, 이쪽으로 이동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수요 증가 또는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자,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균형량은 어떻게 되고, 양이죠, 양.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균형량은 어떤 것 따라간다 그랬어요? 요 단어 따라간다 그랬죠? 수요 증가면 양이 증가, 수요 감소면 양이 감소, 공급 증가면은 증가, 감소면 감소. 근데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물량이 모자란다 그랬죠? 가격이 상승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은, 사는 사람이 발을 빼면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도 가격은 떨어지죠. 공급 물량이 줄면, 요렇게.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수요도 증가하고, 뭐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할 수 있죠. 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증가할 수 있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자, 요런 경우에 각각 균형량은 어떻게 되고요? 균형량은 요때는 증가죠. 근데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려줘야 되죠. 더 큰 쪽을 알려주면은 그때는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보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상승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를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량을 알 수가 없죠.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일 때는 균형량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균형 가격은 알 수 있죠. 이거는 반드시 상승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작은 쪽 지우고 큰 쪽만 보고 대답하면 되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은 감소죠. 감소. 이 양은 이 말 따라가면 되니까. 자, 여기서 마찬가지. 알 수 없는 거는 균형량을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똑같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변화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균형량이 변화 없다. 뭐는 어떻게 되고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모두 다 감소. 여기서도 만약에 감소하는 폭이 같다면 뭐는 변함이 없다. 균형 가격이 변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외에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고요?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하더라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 근데 가파르기가 다를 때에는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되고요? 비탄력적일수록 균형량은 어떻게 되고요? 더, 덜, 이렇게 더하고 덜이잖아요.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변하는 거죠. 아래 위로 변하는 게 가격이니까. 가파를수록 아래 위로 변하는 게 크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래 위로 변하느냐, 좌우로 변하느냐. 아래 위로 변하는 게 크잖아요. 가파를수록 더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더 변하고 양은 덜 변하는 거죠. 완만할수록은 양은 더 변하고요. 가격은 덜 변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수요든 공급이든 마찬가지죠. 수요 곡선도 이렇게 가파른 거를 두 가지를 그리면은 가파르고 완만한 거,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잖아요. 가파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변하죠. 가파르게. 근데 완만할수록은 양이 더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가 이 경우고 이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가격만 변하는 거고 양은 안 변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균형량만 변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물론 탄력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탄력성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 변화의 크기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0.4다. 그럼 이게 뭔 뜻이라 그랬어요? 0.4배 변한다는 뜻이죠. 뭐의 0.4배? 가격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줬을 때 가격 변화율이 5%다. 그러면은 수요량은 얼마만큼 변한다고요? 여기에 곱하기 0.4를 하는 거죠. 5% 곱하기 0.4 하면은 2% 변하는 거죠. 맞나요? 곱해서 하면 된다고. 0.4배만큼 변하는 거니까.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다 그러면은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면 일단 이 재화가 무슨 재화예요? 열등제죠. 자, 아직도 이거 생각하기가 힘드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소득 얘기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상제 또는 열등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니까 열등제죠. 그러니까 소득이 10% 올라가면은 이렇게 10%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몇 프로? 3% 위로 아래로 이게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배수는 0.3배인데 이게 마이너스 있어서 아래 반대 방향이죠. 물론 항상 아래가 아니라 소득이 5% 내려가면은요 수요량은 1.5% 아래로 위로 이게 반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반대가 되도록 됐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 1.5고 요거는 마이너스 3%다. 이렇게 이게 이제 탄력성 개념을 아는 겁니다. 탄력성 나오면은 몇 배만큼 수량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타낸 개념이에요. 다만 이제 교차 탄력성은 이게 양수면 뭐를 나타내는 거고요. 대체제고 음수면 보완제죠.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 여기는 대체제, 보완제. 요거를 함께 기억해야 되죠. 그게 이제 탄력성의 개념과 종류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탄력성의 응용이 있었죠. 탄력성의 응용. 여기서는 탄력성과 그래프가 있었는데 탄력성과 그래프는 사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가파르기에 따라서 균형량이 더 변하느냐 균형 가격이 더 변하느냐 완만할수록 균형량이 더 변하는 거고요. 가파를수록은 균형 가격이 더 변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탄력성의 응용에서 탄력성과 그래프가 있었고요. 탄력성과 그래프.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리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게 약하다 그러면 탄력성과 그래프 주제가 약하구나.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탄력성과 뭐가 있었죠? 탄력성과 총수입 또는 판매 수입하는 게 있었죠. 총수입 또는 판매 수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떤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회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그려놓고 한가운데가 뭐고요? 단위 탄력이고요. 여기는 탄력 구간이죠. 여기는 비탄력 구간이고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고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이 넓이가 제일 넓은 쪽으로 가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림 생각하면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연상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수도 동경, 그러면 미국의 수도 하면은 워싱턴, 그 다음부터는 프랑스 하면 파리가 저절로 생각나잖아요. 영국 하면 런던이 생각나듯이 소득하면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이 나면 공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교차 대체제 관련제 가격 변화 또는 교차 탄력성 하면은 대체제 보완제가 생각이 나면 그게 공부가 된 거고, 또 탄력성과 그래프 했을 때 저게 생각나면 공부가 된 거고,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
그리고 탄력성과 총수입했을 때 요게 생각이 나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쉽잖아요. 예,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했잖아요. 탄력성 크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마늘 다자에 쓰라 그랬죠. 마늘 다. 예, 그리고 이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이죠. 시장을 세분할수록. 그리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사치제일수록. 맞죠? 그리고 신수탄, 중공탄 했죠. 그렇게 될수록 탄력성 크기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공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공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도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어떻게 되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도가 커지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도가 커지고, 이거는 비슷해요, 여기하고. 근데 여기서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게 이제 만드는데 한 달 걸리느냐, 만드는데 2달 걸리느냐.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탄력이 돼요. 요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비탄력적이 돼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고요. 공탄에서는. 이거는 별거 아닌데 밑에 게 꼭 기억을 해야 돼.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밴드에 올렸거든요. 분명히. 밴드에 올렸는데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긴 게 있고 이것도 긴 게 있는데 이거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고려하는 기간은 앞으로 1년 동안 만드는 거하고 앞으로 2년 동안 만드는, 이게 고려하는 기간이에요. 앞으로 1년 동안 생산되는 게 더 많이 변하겠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생산되는 게 더 많이 변하겠어요? 예? 1년 동안 변하는 게 더 많다고요? 2년이 아니고? 시장에 제품이 나오는데 1년 동안 앞으로 시장에 제품이 나오는 양하고 2년 동안 제품이 나오는 양하고 관찰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제품을 당장 1000개 갖다 달라 이렇게 하면 당장은 1000개가 힘들 거라고. 단기적으로는 생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몇 달 주고서 1000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량 변화가 어떻다. 수량 변화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량 변화가 많다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변하는 수량, 앞으로 2달 동안 변하는 수량, 앞으로 석 달 동안 변하는 수량 어떻게 되겠어요? 길수록 수량이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수요나 공급이나 마찬가지죠. 수요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수요하고자 하는 양, 2달 동안 수요하고자 하는 양,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수량 변화의 크기는 더 많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뭔 소리예요? 이건 만드는데 한 달 걸려요. 1년에 몇 개 만들어내요? 12개 만들죠? 만드는데 2달 걸려요. 1년에 몇 개 만들어요? 6개. 만드는데 석 달 걸려요. 1년에 몇 개 만들어요? 4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 이제 구별이 되겠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고려하는 기간이 긴 거, 짧은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죠? 시장론 했죠. 시장론. 시장론에서는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여기에 어떤 게 있었어요? 과장, 국수, 비비자. 그죠? 이 중에서도 특히 뭐를 주의하시라고요? 국수를 주의하시고, 국수. 국지성과 수급 조절 곤란성. 이게 부동성의 발생 현상이고,
이게 부중성의 파생 현상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국지성은 부분 시장이 만들어진다. 하위 시장이 만들어진다.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결국 수급 조절 곤란으로 넘어가고요. 장기는 매매 기간의 장기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보다는 매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환금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BBB,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되는 것은 주로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대출을 받기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이 수요 공급의 크기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는 최소한 두 개는 꼭 기억하라 그랬죠. 부동산 시장 기능. 뭐가 있어요?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고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고. 민간에서 알아서 배분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도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어떤 사회보다,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필요성도 있어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도 있지만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효율적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만 개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가격 창조 기능이죠.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딱 표정들을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밑 빠진 독은 아니고 콩나물 시루에 그 물 붓는 거는 이제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는데 이거는 밑 빠진 독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과정에서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겨서 나중 되면 빠지는 것보다는 채우는 속도가 빠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빠지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딱 채우는 거죠. 시험 치고 나면 싹 빠지는 거죠. 일단 시험 칠 때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창조 기능은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협상 가격.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정보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협상에서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가격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가격은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요?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했고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런 종류가 있다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죠. 뭐를 이용해서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가능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이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게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 초과 이윤이 없다는 게 그만큼 효율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정보 비용 크기와 뭐가 같다면,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 이윤이 없고요. 그럴 때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현실의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또는 약성 준강성이라 해도 여기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때 발생하는 그 정보 비용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상당히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된다 그랬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성이나 중강성은 뭐가 달성이 돼야 돼요?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을 때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전 시장도 마찬가지죠. 불안전 시장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불안전 시장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할당적 효율성 난이도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난이도가 조금 높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는 나오면 제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약간 난이도가 높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은 제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그분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막 계산은 아예 손도 못 대고요. 끝까지 이렇게 묶거나 하면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눈을 피해요, 자꾸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주치면은 눈을 피해요,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다 맞췄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건 다 맞췄어요. 그러면 합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할당적 효율성 거기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당적 효율성 개념까지는 한 70점 또는 80점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면 돼요. 여기까지. 약성, 중강성, 강성.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약성, 중강성, 강성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약성, 중강성, 강성, 요거 헷갈리면은, 다음 주에, 일찍 오셔서 저를 찾아오세요. 특별히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 그게 왜,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거는 몰라서 오셨잖아요. 몰라서 오셨는데, 그 소크라테스도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모르는 거를 알란 뜻이에요. 네 자신을 알란 얘기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밴드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순 넘으신 그분 때문에, 원래 이제 예순 넘었는데 그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늘 질문이에요. 늘 질문. 뭐 전부 다 모르니까.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금방 왔으니까 58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60점이면 패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실력으로 지금 대학의 1학년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대학교 1학년 과정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개론 수준이면 또는 조금 깊게 들어가 봐야 대학교 2학년입니다. 1학년 또는 2학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수시로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첫해 1차 합격한 후에 제가 이제 그 학원은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계속 2차를 거기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2차 합격하면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스스로가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합격한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저한테 배우면서 1차 합격하고. 근데 제 1월 달인가 또 전화가 왔어요. 개업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용기가 대단하죠. 이 합격증 받자마자 바로 개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2월 달에 또 전화가 왔어요. 첫 계약서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덕분에 밴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한 번만 글을 올리면 되지만 수백 명의 수험생분들이 동시에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게? 이 자본주의 효율성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직도 밴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아니요. 예. 저기를 몰라가지고. 밴드는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이런 밴드요? 치는 거? 아니요. 저기 밴드 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플이 있으면, 그게 검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반드시 초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 검색해서 제 이름, 이동기 검색하면 어플이 나옵니다. 저 밴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2개가 나와요. 지금 1000명이 초과됐거든요. 첫 번째 만든 밴드에는 1000명이 초과돼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인원 제한을 하지 않는 밴드로 바꾸면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막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광고 쓴 글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았습니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 누구가 하나 빠져나가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빠져나가고 싶으시면 돈 받고 팔면 돼요. 피 받고 바로 빠져나가자마자 싹 들어오게. 이렇게. 근데 지금 계속 1000명이 유지되면서 가끔 한 명이 빠져요. 그럼 그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2를 만들었어요. 2. 이동기 학개론 이동기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200명 가까이 돼가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자료를 똑같이 올려야 돼요. 이제 2개를 올려야 돼요. 여기 올리고 여기 올리고 2개를. 그래서 검색해서 그냥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모든 자료는 똑같이 올려놨어요. 이 학교는 투스 치면은 그냥 이동기만 치면 돼요. 이동기만 치면은 그 2개가 뜰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한 번만 올리지만 보는 사람이 수백 명이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분 덕분에 저도 그걸 하게 됐고요. 그분은 합격도 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아무리 들여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시장론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변동론은, 경기변동론에서는 부동산 경기 특성 했죠. 부동산 경기 특성. 일반 경기하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 주기는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고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부문별로 나누어서 놓고 볼 때는 일반 경기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녀석도 있고 반대로 움직이는 녀석도 있다 그랬잖아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내용도 했고요. 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특성이 있죠. 순환 국면별 특성. 하회 상후 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따로 나누어 공부했었죠. 그래서 거래는 어떤 움직임인지, 가격은 어떤 움직임인지, 매수인과 매도인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인 매도인에서는 상도 하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과거 사례 가격 의미는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올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고점을 찍고 꺾였을 때는 기준 가격 또는 상한의 의미, 저점을 찍고 꺾였을 때는 기준 가격 또는 하한의 의미,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이 있다는 것. 그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다. 이런 게 이제 경기 변동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올해는 거미집 모형은 중요도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경기 특성에 조금 더 주의를 했으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정책론인데
정책론에서는 그 부동산 문제 있죠. 부동산 문제는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정도만 말씀을 드려요. 이 정책론 첫 파트의 제1장의 부동산 문제죠. 찾으셨나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의 의 및 특징에서는 그 단어만 체크하시면 돼요. 악화 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 수단 다양성, 복합성. 이거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다만 그 토지 문제 있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부동산 문제 내용에서는 토지 문제에서 집가고 있죠. 집가고. 집가고 문제가 그나마 10년간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땅값이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땅값이 높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회적으로는 이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택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죠. 이 주택 건축비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집을 많이 짓기도 힘듭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기업 입장에서 보는 게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이에요. 기업 활동을 할 때 땅값이 비싸면은 그만큼 그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뭐 도로를 넓히거나 할 때 이거 수용해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돈이 많이 발생하죠.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서울 왔을 때요. 여기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죠. 여기 저기 뭐냐 이 노원구청만 하나 덩그러니 있었어요. 주변은 막 공사하느라고 막 이제 굉장히 어설픈 그런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서울 왔을 때. 그리고 구시가지 있죠. 구시가지. 달동네 같은 구시가지들은 탁탁탁 붙어 있는 것이 길도 좁고요. 저기 봉천동 국에 넘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길이 왕복 4차선이에요. 왕복 4차선 좁은 길이 그 저기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지고 시내로 한복판으로 가려면 상도터널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엄청 복잡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굉장히 넓혀놨잖아요, 길을. 근데 그게 넓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다 이미 기존에 택지화된 상태였으니까 그걸 수용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 농지나 임지 이런 거는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지만 기존의 택지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렇게 체크할 건 없는데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요런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그 부동산 문제 관련 지표에서 PIR 요런 거는 좀 알아두세요.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부동산 가격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PIR 찾으셨어요? 여기 이제 PIR은 이게 P가 프라이스 가격이고 I가 인컴이에요. 분자의 프라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의 인컴 소득이에요. R은 이제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가격 소득 비율 이런 뜻이에요. 가격 소득 비율. 여기는 이게 분자는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 여기는 연소득이에요. 평균적인 주택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적인 주택가격하고 서울 도시 근로자의 평균적인 연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연소득분의 주택가격이 10이다. 뭔 뜻이에요? 10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집 사는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집 사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 뉴스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PIR. 근데 이걸 이제 뭘 보고 판단하라는가 하면은, 자, 전 세계적으로 땅값이 비싸다고 소문난 도시들이 어디예요? 가까이는 동경, 일본의 동경,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그죠?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이런 데가 땅값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10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도시들이 10이 안 돼.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이 집을 사는데 10년이 안 걸린다고요. 근데 서울이 10이 넘는다고 해보세요. 서울이 10이 넘는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게 조금 이제 거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누가 얘기해 주기 전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좀 떨어졌잖아요. 이게 거품이 좀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또 서울과 지방 여러 도시들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동네냐. 이런 것들을 이 PIR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RIR은 임대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임대료. 이거는 주택 가격 가지고 하는 거고요. R은 임대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슈바베 지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슈바베 지수는 생계비분의 주거비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엥겔 지수 아시죠? 엥겔 지수는 여기에 분자에 식료품비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주거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들 엥겔 지수는 다들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슈바베 지수는 배우지 않았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거부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 낮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죠? 엥겔 지수하고 비슷해요. 엥겔 지수도 높을수록 어떤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보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개념이에요. 제일 필요한 개념 이게. 근데 사실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요런 정도 한 번 정도 말씀드립니다. 로렌츠 곡선하고요. 진위 계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로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가 있는데 로렌츠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고요. 여기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 저 왼쪽 끝에 가 있고요.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이 오른쪽 끝에 와 있어요. 자,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키로 생각해 보세요. 키. 소득이 높을수록 키가 크고 소득이 낮을수록 키가 작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 왼쪽, 맨 왼쪽 끝에 있는, 저 왼쪽 끝에 있는 사람의 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은 키가 어떨까요? 키가 점점 키가 작겠죠. 작겠죠. 이렇게 작다 못해 대가리를 땅으로 쳐박고 있어요. 적자 인생. 소득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거꾸로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와야 이제 소득이 똔똔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이제 개미키 같은 개미키.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난장이들이 행진합니다. 난장이들이 행진해요. 소득 수준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보통 사람 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여기 중에 어디쯤 와야 될까요? 여기요. 더 오른쪽에. 여기 지금 난장이들이 행진을 했다니까요. 더 오른쪽에 와야 돼요. 그 소리는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왼쪽에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어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제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죠. 11번부터 20번까지가 두 번째 10명, 21번부터 30번까지가 세 번째 10명, 이렇게 10명씩 묶어보자고요. 제일 왼쪽에 10명을 다 합한 소득이, 자, 전체 소득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들 전체 소득이 다 합한 게. 전체 소득이 1억이면 이 10사람 소득 합한 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10사람 소득 합한 거는 이 사람들보다는 많겠죠. 한 300만 원 돼요. 이 사람들 10명 소득 합하면은
한 500만 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10명은요. 31분부터 40분까지. 네 번째 10명은 한 700만 원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91번부터 100번까지 합하면은 1,900원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두 사람, 이 두 그룹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다 합하면은 얼마예요? 다 합하면 400이죠. 세 번째 그룹까지 합하면은, 네 번째 그룹까지 합하면은, 다섯 번째 그룹까지 합하면, 1은 1, 2, 2, 4, 3, 3은 9, 4, 4, 16, 5, 5, 25, 6, 6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 합하면 10번째 10 곱하기 10은 1억 된다고요. 이 소리는 누적이에요. 누적 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10명은 첫 번째 10%예요. 10%는 100만 원 1%밖에 안 돼요. 전체 1%밖에. 두 번째 그룹까지 20%까지는 4%밖에 안 돼요. 전체 1억 중에 400이니까. 세 번째 그룹까지는 9%예요. 9%.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100명을 다 합하면 전부 다 합하면 1억이 되겠죠. 100%.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100명을 똑같이 100만 원씩 줘보세요. 100명을 똑같이 100만 원씩. 100명을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돼요? 10명 다 합하면은 1000만 원 되겠죠. 여기 10명 다 합하면 1000만 원 되겠죠. 키가 똑같으면은 여기 두 번째 10명까지 하면은 2천만 원, 세 번째는 3천만 원, 네 번째는 4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적하는 거예요. 누적 인구고 이쪽은 누적 소득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아야 10명 다 합하면 1000만 원이고 20명 다 합하면 2천만 원이고 30명 다 합하면 3천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평등선이라고 해요. 완전 평등. 요거는요. 완전 불평등이라고 그래요. 99명까지는 돈이 한 푼도 없어. 한 명이 1억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 완전 불평등이에요. 대부분의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예? 불평등. 이게 넓어질수록 불평등, 좁아질수록 평등이에요. 맞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잖아요. 맞나요? 자, 요거를 쉽게 숫자로 나타낸 사람이 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이라는 사람은 요걸 이렇게 나타냈어요. 요 밑에 삼각형 넓이 있죠? 네, 삼각형 넓이 분의 위에 빗금친 부분 넓이 있죠? 빗금친 부분 넓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분자가 삼각형 넓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삼각형 넓이가 돼버리면 분모 분자 크기가 같죠? 1이 돼요. 예, 분자가 여기에 빗금친 부분이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돼버리겠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진위 값이 1이면 무슨 사회? 완전 불평등 사회. 0이면 평등 사회예요. 그래서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0.3을 기준으로 해서 0.3보다 숫자가 커지면은 분배 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0.3을 넘어서서 0.4도 초과했어 지금. 0.4도 초과해서 지금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쨌든 조금은 분배 구조를 조금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매스컴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여기에.
부동산 쪽으로 직접 관계가 있는 거고, 이건 부동산 쪽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한 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시장의 개입 필요성,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요거는 이제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